안녕하세요. 웰다잉 인터뷰 원혜영입니다. 오늘은 상속 문제에 대해서 로우 오케이 대표 변호사 이주영 변호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변호사님은 상속과 이혼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변호사 활동을 하고 계신데 요즘 추세가 상속 소송과 이혼 소송이 어느 쪽이 더 많이 늘어나는 쪽인가요? 지금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이혼 사건보다는 상속 사건을 더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듣기로도 일반적으로 지금 상속 사건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요 한 10여 년 전부터 이혼 소송보다 상속 소송이 많이 늘어나고 그 격차가 커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속 소송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사회가 예전에 대가족 사회에서 핵가족화되고 그리고 남녀가 굉장히 차별적인 사회에서 평등한 사회가 되고 그리고 지금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가족보다 돈이 더 중요한 이런 가치관의 전도가 또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의 변화가 이런 상속소송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 전만 해도 상속 소송 우리가 소송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익숙치 않은 제도였기도 네, 하거니와 네. 나눠 갖자고 싸울 재산이 있어야지 아, 상속 맞아요. 소송을 그것도 하든 말든 했을 맞습니다. 텐데 네, 네. 물려줄 거라고는 가난밖에 없는 상태에서 음, 뭐 나누고 말고가 없다 보니까 소송도 없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제는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부를 축적한 세대가 이제 늙고 세상을 떠나면서 이 상속의 문제도 그냥 좋게 잘 될 거라고 믿고 넘기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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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습니다. 네. 이 상속 소송이 제가 숫자로 보고도 굉장히 놀랐는데 요 몇 년 사이에는 연간 5만 건이 훨씬 넘거든요. 음, 그러면은 한 해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지금 30만 명이 넘는데 두 분이 한 가정을 부부로서 가정을 이뤘다고 보면 15만 가구에 5만 건의 상속 소송 매해라면은 이게 3분의 1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상속 소송 비율이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이 상속 소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걸 하면은 상속 소송을 개인적으로나 또는 우리 사회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그게 이게 아까 제가 상속 소송이 많이 늘어나는 원인으로 말씀드린 게 이제 가족이 좀 파편화되고 그다음에 돈에 대한 가치가 너무 우위를 점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원인이라는 전 생각을 하는데 크게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좀 그런 자각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자각하고 좀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달라질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뭐 개개인별로는 저희가 이제 웰다잉에서 그런 운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언장을 작성해서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미리 좀 예방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은 유언장을 작성하면서도 해도 유리분이라는 제도가 있고 그리고 유언장을 작성할 때 제대로 작성하지 않음으로써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네. 많거든요. 그래서 좀 유언장을 작성하더라도 좀 정확한 내용을 알고 미리 준비한다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유언장을 쓰는 게 가장 확실한 대책이죠. 그렇죠. 응? 근데 예. 그 내용이 법적인 요건을 잘 갖추고 네. 또 형식도 갖춰야 네. 되고 네. 그래야지 유언장을 쓰더라도 분쟁이 네. 생기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거는 또 당연한 일이겠죠. 그리고 유류분 제도가 있는 한은 유류분에 대해서 조금은 고려해서 네. 한다면 소송으로 갈 일은 없어질 수도 네. 있겠죠. 예. 그 유류분에 대해서 좀 쉽게 간단하게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예컨대 예를 들어서 드리는 게 제일 쉬울 것 네, 같아요. 예. 예, 만약에 세 자녀가 있고 내가 이제 죽기 전에 유언장으로 장남에게
내가 가진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남기는 유언장을 남겼다면 그 나머지 두 자녀는 아무것도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 경우에 만약에 장남에게 제가 부동산을 다 주지 않았다면 그 나머지 두 자녀들은 3분의 1씩 그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장남에게 모든 그 부동산의 권리가 갔기 때문에 이 남은 두 자녀들이 자신이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상속재산의 3분의 1 그것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장남한테. 그러니까 장남한테 6분의 1 지분만큼을 유류분으로 돌려달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유류분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류분이라는 게 상속을 받을 대상이 둘이면 그냥 절반씩 나누면 50대 50인데 그중에 반인 25%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 권리 반드시 보장해야 된다. 맞습니다. 내가 유언장에다가 그 기준하고 어긋나게 이를테면 한 푼도 안 준다든가 아니면 10%만 주는 거는 유언장을 그렇게 쓰고 유효하게 작성을 했더라도 내용이 법적 기준에 위배되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고 유류분은 반드시 줘야 되는 거죠. 유류분을 반드시 줘야 된다기보다는 소송을 하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남은 자녀들이 그걸 참고 수용한다면 네. 뭐 분쟁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나는 그 장남에게만 주는 건 도저히 못 참겠다. 나도 갖고 싶다라고 해서 소송을 하면 네. 그거는 당연히 가져가게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유류분 제도입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최소한도의 먹인 유류분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상속하면서 안 줬다. 네. 그거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건 내 권리니까 싸워서 재판에서 받겠다 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류분을 고려해서 유언장을 쓰는 게 당연히 필요한 기준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유류분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말 저 자식은 불효자식이다. 한 푼도 내가 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지금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갈 몫의 2분의 1은 밉든 곱든 아무리 또 유언장에서 안 준다고 썼든 어쩔 수 없이 줘야 되고 보장이 됐던 건데 최근에 그 헌재에서 이것이 이제 안 줄 수 있게 가능한 판결이 났다는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작년에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었는데요. 유리분 제도 자체를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부모에게 폐륜적인 행위를 한 자녀, 예컨대 부모를 장기간 유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학대를 한다던가 이런 자녀에게까지 그 유리분 제도를 통해서 상속재산을 보장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그런 판결이 내려졌고요. 그래서 그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올해 말까지 그 민법 개정이 있을 예정이고 그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제는 그 폐륜 그런 부모에게 아주 용인될 수 없는 상식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그런 불효를 한 자녀들은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얘기를 소개하면은 궁금해 하시는 분이 그 불효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누가 따지느냐. 그런데 저는 잘 모르고 이번 기회에 좀 저도 구체적으로 알면 좋겠습니다만 그거에 내가 생각해서 그 부모 입장에서 또 유산을 상속시켜주는 사람 입장에서 이 자식은 요거로서의 자식이 아니라 아들 부모 자식할 때의 자식입니다. 이 자식은 불효를 했으니까 내가 재산을 주지 않겠다고 내가 판단하면 그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면 또 재판을 또 해서 내가 불효를 뭘 했다고 우리 부모가 안 준다 그럽니까? 저 법원에서 따져주십시오. 이렇게까지 또 분쟁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어떻습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 자식은 불효 자식이라서 못 준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폐륜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기하고 뭐 학대를 한다던가 이런 객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녀가 나는 불효자 아니다. 유류분 달라라고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겁니다.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또 재판을 낳고 그런 문제가 있겠네요. 네. 예. 유류분이 그래도 아마 더 복잡해지고 유류분 소송이 더 여전히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가 유언장을 쓰면서 이 자녀 중에 이 자녀는 네, 이렇게
효도를 하지 않았으니까 주지 않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 근거가 되는 내용까지 그럼 적어놔야지 이게 그나마 효력을 발휘하게 되나요? 그럼 아주 복잡해질 것 같네요. 뭐 꼭 그걸 부모님이 적어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나머지 자녀들이 증거를 수집해 놨다가 그걸 아, 이제 다투게 되겠죠, 네. 법정에서. 예. 근데 어쨌든 그동안에는 아무리 가족 중에 또 자녀 중에 누가 효도를 하지 않아서 정말 내가 자식으로 인정하기도 어렵고 재산을 한 푼이라도 물려준다는 게 정말 용납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더라도 다른 길이 없었어요. 네. 믿든 곱든 네. 무조건 그 유류분은 보장이 돼야 됐는데 인제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거를 좀 뭐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밝혀야 되는 것까지 모르겠지만 사유가 있다면 유류분을 배제하고 내가 재산을 상속해도 가능하게 길이 열린 있습니다. 거죠. 네. 아, 그런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유언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써야지 되는 거라는 게 이 페류나에 대한 또 불효자에 대한 그 상속 배제를 위해서도 유언장을 써야 되는 거죠. 예. 안 쓰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다고 또 주위 사람들한테 말했다고 그게 효력을 갖는 건 아니고 유언장에 그 사유를 분명히 밝히고 써야지. 사실 유언장에다가 뭐 유류분을 배제하는 내용을 꼭 적어야 되는 그런 요건은 전혀 아니죠. 사실 유언장이라는 거는 일단은 불효자를 배제하는 내 의사를 관철시켜서 장남이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자녀에게 주고 싶은 거를 유언장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는 거고요. 유류분은 이제 그 다음의 문제인데 유류분까지도 내가 확실히 하고 싶다면 유언장에 그런 내용을 기재하고 증빙도 모아놓고 이런 것도 의미가 있기는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유언장에 쓰긴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뭐 꼭 필요한 요건은 아닌데요. 네. 뭐 그런 증빙들을 갖추어서 요건을 유언장에도 그런 내용을 남겨놓는다면 뭐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 저 최근 판결이라서 이에 따른 판례 같은 게 없어서 전혀 그러는데 없고요. 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네. 유언장에다가 유류분이 제도가 지금 몸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에게는 그 유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지 않겠다고 하고 그 이유를 밝혀놓는 게 훨씬 좀 더 일을 간결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네, 드네요. 네. 예. 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유언장을 안 쓰는 게 문제인데 설사 불효자에게 재산을 안 물려주기 위해서도 유언장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유언장은 좋으나 나쁘나 어떤 경우에도 대비해서 유언장을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유언장을 근데 실제로는 아무도 안 쓰거든요. 근데 안 쓰시는 분들 꽤 계신데요. 그래요? 그럼요. 어. 유언장 때문에 소송이나 이런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훨씬 많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숫자가 안 잡히는 것 같아요. 물론 변호사님한테는 상속 문제 그렇죠. 또 다툼이 유언 문제 되는 가지고 것들이 와서 오니까. 찾아와서 네. 저 상담도 하고 유언장도 쓰고 그런 경우인데 비율로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성인의 뭐 50% 이상이 유언장을 쓴다는 데 비해서 우리는 몇 프로도 되지 네. 않지 않을까. 네. 제 판단으로는 어쩌면 1%가 안 넘는 걸로 보여져요. 네. 그리고 유언장을 쓰시라고 권하면 아이고 재벌들이나 쓰는 거지 무슨 그 나의 집 한 칸 재산 달랑인데 뭘 쓰냐 그러는데 재벌들도 안 써갖고 요새 맞아요. 유명 재벌 항상 생기더라고요.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유언장 쓰는 거는 굉장히 아주 낯설어하고 그 부담스러워한다. 이런데 그 이유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사회적인 어떤 그 성향이라 그럴까 환경이 왜 유언장을 안 쓰게 만들고 또 쓸까 하다가도 기피하게 되는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유언장을 쓰지 않는 이유요. 글쎄요, 이게 자신의 죽음을 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죽음에 대한 뭐 약간 두려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문화 자체가
돈이나 재산에 대해서 내가 조목조목 따지는 것 자체가 좀 그 유교적인 그런 사상에서는 좀 부적합하다라는 그런 관념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어쨌든 죽음이 반드시 내게도 다가올 텐데 그에 대한 대비, 준비를 하는 것이 결국 웰다잉의 핵심적인 기준이 될 텐데요. 많은 분들이 뭐 당연한 걸 수도 있겠지만 죽음을 꺼려하고 외면하려고 그러고 하는 그런 태도가 네, 유언장을 쓰는데도 네, 마련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작용을 하는 것 같고 어쨌든 제일 큰 문제는 옛날엔 나눠줄 재산이 없었는데 있더라도 워낙 그 미미해서 크게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는 재산이 워낙 가치가 커졌기 때문에 아파트 한 채가 몇 억에서 뭐 몇십억까지 가는 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재산을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정리하지 않으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이 충분히 예측이 되고 또 현재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책임 있는 자세, 내 삶의 마무리를 내가 짓는다 이런 자세로 유언장도 쓰고 사전연명으로 의향서도 쓰고 그러면 좋겠어요. 네. 예. 유언장을 쓸 때 전 그것도 궁금한데 재산 상속 비율을 보통 n분의 1 정도로 하는 게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자녀나 가족의 형편을 좀 고려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조금 더 누구에게 더 많이 주고 누구에게 좀 적게 주고 이렇게 좀 내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사실 n분의 1로 줄 거면 유언장을 안 쓰시죠. 아, 법에 정한 대로 유언장 그런 유언장은 남기지 않더라도 법이 정한 예, 대로 예. 보통은 자녀들에게는 예. 평등하게 n분의 1씩 주어지니까요. 네. 보통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경우는 어느 한 자녀에게 더 주고 싶어서 아, 작성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뭐 나누어 주더라도 내가 이쁜 자식 좀 더 주고 아, 예전에는 특히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고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남자 자녀에게 아니면 나를 죽기 전까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돌봐줬던 그런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재산을 상속하고 나머지 자녀들은 그래도 내가 얼마 정도는 줄게 그 정도. 네, 그런 식으로 유언장을 남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거 상담하실 때, 네. 그래도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서 n분의 1의 절반은 반드시 보장돼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분쟁이 없습니다. 이런 그 상담을 해 주셔야겠네요. 네, 그런 말씀을 당연히 유언장 작성 관련해서 상담하실 경우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사실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 변호사 상담까지 받는 경우는 아주 흔하지는 않고요. 네, 예. 저는 주로 이제 일이 터지고 나서 그렇죠.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나서 이 유언장으로 제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네. 다른 자녀들이 유언장 그거는 효력이 없습니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저희한테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 웰다잉 문화운동에서 유언에 대해서 좀 상담을 쉽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이 변호사님이랑 많은 변호사님들이 참여해서 웰다잉 문화운동 유언무료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언장을 쓰면은 이런 분쟁 소송을 막을 수가 있는데 또 예방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그게 없다 보니까 유언장이 없다 보니까 이제 상속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근데 유언장을 쓸 때 보통 그 말씀하시기를 똑같이 나눠준다면 유언장을 쓸 일이 또 쓸 필요가 별로 없을 수 있지 않냐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래도 유언장 써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대상자가 둘이면 둘 똑같을 수 있고 그 반씩 나누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상속을 해주는 분 입장에서 큰애가 둘째보다 또 나한테 잘했으니까 좀 더 주고 싶다. 또는 둘째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큰애는 또 넉넉하니까 둘째한테 조금이라도 더 해주는 게 좀 더 좋은 배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내가 어머니 몇 년 동안 모셨는데 동생이나 또는 뭐 오빠나 남동생은 한 게 뭐 있냐. 근데 왜 똑같이 나누냐. 이런 또 불만도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똑같이 나누더라도 만드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네. 근데 그렇게 직접 유언장을 쓰러 상담을 하러 그러니까 상속 전반에 대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유언장 쓰는 상담도 할 텐데 경험하신 바로는 차등적인 유산 상속이 더 많이 있다. 맞습니다. 네, 아, 네, 그렇습니까? 네, 네. 예. 그리고 보통 그냥 똑같이 나누는 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분쟁의 소지도 없고 그러니까 구태 쓸 일이 없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근데 뭐 경향도 있고요. 기여분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경우 그것 때문에 상속재산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네. 의원님 말씀대로 네. 똑같이 나누어 줄 경우에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저는 유언장을 무조건 쓰자. 똑같이 나눠 주더라도 쓰고 심지어는 불효한 자식한테 재산을 안 물려주기 위해서도 써야 된다. 그리고 또 유언장은 재산의 정리뿐만이 아니라 내 삶을 한번 정리하는 그 그렇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더 특히 유언장은 네. 꼭 쓰는 문화가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유튜브도 아주 활성화되어 있던데요. 네. 친한 변호사죠. 네. 예, 거기에 이 상속 관련해서 많이 그 관심 있어 하고 또 상담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주로 어떤 겁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상속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제도를 통해서 상속인들이 망인의 빚을 상속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많이 궁금해하시고요. 그리고 상속 빚보다 상속 재산이 더 많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상속인들 간의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그 경우에 주로 문제되는 것이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하고 그리고 유류분 청구 소송이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우선 우리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빚보다 재산이 더 많은지 빚이 더 많은지를 잘 알 수가 없잖아요. 네. 물론 큰 빚이 네, 있다든가 아니면 네. 빚이라는 게 아주 사소해서 그 아파트 한 채 값으로 비교해 보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털어버릴 수 있어. 이렇게 명백하게 저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 혹시 그런 거를 상세하게 당사자가 내가 빚은 이렇고 재산의 대충 재산 가격은 이 정도니까 다 합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재산이 남는다. 또는 빚이 더 많아서 참 이렇게 돼서 너네들한테 물려줄 게 있구나. 이렇게 미리 정리를 해서 알려주면 몰라도 자녀가 덜컹 그 상속을 하실 분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판단하기도 이게 어느 게 더 큰지 그것도 어렵고 혼란스러운 문제겠어요? 네. 사실 자녀라고 하더라도 부모님 재산에 대해서 뭐 다 알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부모님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빚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사망 신고를 하시면서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이라는 걸 하시면 그 주민센터에서 여러 기관, 금융기관들과 그다음 구청 이런 기관들과 모두 연계를 해서 통합적으로 알려주거든요. 개인 빚은요? 개인 빚은 알 수 없어요. 글쎄 친구가 네, 나 이거 차용증 네, 네. 1억 그러고 들고 오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이제 차용증 1억을 들고 와서 알게 되면 알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때 돼서 이게 이제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제도라는 거는 상속 빚이 더 많을 때 상속인들이 자기가 상속 빚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상속인들 보호 장치인데요. 이름만 얘기하면 상속 포기는 아이고 빚이 훨씬 많으니까 난 안 받을래. 이건 끝난 거고 한정 승인이요? 내가 그냥 나는 모르겠다. 나는 재산도 싫고 빚도 싫다. 그냥 그랬을 때는 상속 포기하시면 남과 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정 승인이라는 거는
상속받은 재산이 있건 없건 간에 내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상속은 받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빚이 1억 원이고 재산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상속은 다 받아요. 빚도 상속받고 재산도 상속받고. 예. 그렇지만 내가 그 상속 채무 1억 원을 상속받은 100만 원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9,900만 원은 내 책임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 한정승입니다. 아, 그거는 굉장히 유용한.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이제 저희 그 상속을 받는 순위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그렇게 해서 첫 번째는 배우자하고 직계 비속이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되고 두 번째는 배우자하고 직계 존속, 즉 부모가 같이 상속을 받게 되고 3순위는 형제자매 그리고 4순위는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이 되는데요. 상속 포기 1순위가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2순위가 상속을 받게 되고요. 2순위가 또 상속 포기하면 3순위가 그리고 3순위가 상속 포기를 하면 4순위가 상속을 받게 돼요. 그러면 상속 포기를 내가 선택했을 때는 이 상속 포기를 해야 되는 상속인들의 범위가 사촌 이내 반계 혈족까지 30명, 40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죽음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먼 친척까지 상속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일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1순위에서 한정승인을 한 명만 하면 2, 3순위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상속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빚이 더 많은데 막 사촌까지 연락해서 우리가 빚이 더 많으니까 상속 포기해야 된다 이러면 그 사람한테도 번거롭고 저한테도 굉장히 미안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정승인을 해서 이 순위에서 끝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상속 포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그건 좀 너무 자세한 내용이라서 네, 제가 예. 여기서 말씀드리기 근데 어쨌든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은 법을 잘 모르는 분은 분명히 아버님이 잘못되셔가지고 사업을 잘못해서 어쨌든 빚이 많아. 네. 그래가지고 아이고 일체 안 떠맞았던 큰일 나니까 그냥 정말 민망한 일이지만 상속을 거부하자 이렇게 쉽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 한정 승인을 받을 경우는 처분 가능한 그러니까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채를 변제해주면 그걸로 끝이고 그 밖에 어떤 전혀 없습니다. 무적 네. 불이익이 전혀 없다. 네. 그건 확실한 정보로 알아도 되겠네요. 예, 예. 그리고 또 그 상속 관련해서 관심 있는 사항, 많이 발생하는 사항들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유언장과 관련한 다툼들 아니면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그거는 이제 뭐 기업은 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 돌아가신 분에 대해 재산 형성이라든가 아니면 부양에 있어서 기여한 부분이 많으니까 내가 더 법정 상속분보다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유언장이 있을 때는 유언장에 정해진 내용에 동의하지 못하면은 소송을 할 거고요. 네. 보통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 상속 소송은 똑같이 나누자는 쪽으로 나옵니까? 거기에다가 또 내가 더 기여분이 많으니까 또 오빠는 장사 미처 내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네. 그거 빼고 하자. 그렇죠. 요런. 네. 똑같이 나누자는 상속재산 분할은 심판 소송은 없죠. 그래요? 네. 기여분으로 내가 더 가져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오빠는 살아계실 때 증여받았으니까 지금 상속재산에서는 적게 가져가야 돼. 이런 거죠. 그런 거고요. 근데 그런 거 갖고 재판이 1년에 5만 건이 훨씬 넘는 그게 그렇게 하나하나로 따지다 보면 또 다툴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다들 이거는 돈 문제가 아니다. 내가 기분이 너무 나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이건 돈 문제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심플하게 네, 생각하셔야지 그걸 너무 감정적으로 끌고 가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유언장을 정말 그 얘기를 할수록 써야 된다고 절감을 하는 게 이 소송 비율이 이렇게 높다는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듣고 소송까지는 안 갔지만 형제지간의 의가 끊어진 데가 그 못지않게 많을 걸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유언장을 정확하게 내용과 형식을 갖추어서 쓰면은 다툼이나
그렇죠. 또 아주 네. 그 무한대의 형제 간의- 갈등이나 맞습니다. 증오, 맞습니다. 뭐 네. 미움까지는 안 갈 네, 텐데 네. 그런 점이 참 안타까운 일인 것 맞아요. 같습니다. 맞아요. 또 상속 관련 그 일을 많이 다루면서 좀 대표적으로 소개할 만한 에피소드라 그럴까 뭐 또 시민들이 참고하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경험한 거에서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사실은 소송으로 가게 되면 형제분들은 의가 끊어지는 거고요. 네, 그렇겠죠. 그래서 네. 저희한테 그런 좀 다툼은 있지만 상속 재산에 대한 다툼은 있지만 소송까지는 가고 싶지 않다. 그러니 중간에서 좀 잘 협의해서 마무리하고 진행해 달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예. 그런 역할도 일종의 중재 같은 예, 거네요. 조정 왜냐하면 중재. 그분들이 예. 서로 얘기를 할 때는 서로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감정적인 것도 있고 또 서로 생각이 너무 다르고 법적인 거를 잘 모르면은 각자 생각만으로 막 서로 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극한에 자기는 자기 생각만 하고 이 사람은 이쪽은 이쪽 생각만 하면서 서로 전혀 그 타협이나 아니면 대화가 이루어질 여지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중간에 개입을 하게 되면 설득이 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소송을 하지 않고 좀 중간에 제가 변호사가 꼭 소송을 해야지 소송하는 것만이 그 변호사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에 갈등이 있을 때 저를 통해서 좀 조정을 해드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때도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아, 예. 유언장을 쓸 때 그 유언의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변호사님은 그 중에서 공증 유언 방식하고 자필 유언장 작성 두 가지를 추천하시는데 이게 장단점을 좀 비교를 해주시죠. 네. 자필 유언장은 정말 펜하고 종이만 있으면은 쉽게 작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자필 유언장 작성을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자필 유언장은 의외로 분쟁이 많이 발생해요. 왜냐면 그 요건을 정확하게 갖춰야 되는데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또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자필 유언장 쓰실 때는 첫 번째로 꼭 자필로 쓰셔야 된다는 거. 그 만약에 컴퓨터로 쓰거나 이러면 자필 네, 유언장이 예, 안 돼요. 예. 자기가 사인만 한다고 자필 유언장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펜에다가 자필로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본인의 성명, 그리고 작성한 연, 월, 일 이걸 정확하게 뭐 2025년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일자까지 정확하게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주소를 꼭 쓰셔야 됩니다. 주소는 그것도 뭐 서초동에서 뭐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몇 동 몇 호까지 정확하게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도장을 날인하셔야 되는데 도장 말고 지장으로 찍으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렇게 정확하게 쓰신다면 자필 유언장도 유효합니다. 근데 자필 유언장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인이 유언 검인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법원에 가서 이 자필 유언장이 이렇게 유효하게 존재합니다라는 걸 검인을 받으셔야 되고 다른 상속인들이 난 자필 유언장 인정 못해라고 하면 소송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자필 유언장은 작성하기는 간편하지만 나중에 돌아가신 후에는 좀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다분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근데 공증 유언장 같은 경우에는 공증 사무소를 찾아가서 유언장을 작성해야 되고 또 증인도 2명 필요하고 그리고 비용도 들어요. 최고 제가 알기로는 300만 원까지 비용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산에 300만 따라서. 원 이상은 네, 안 아니에요. 됩니까? 네. 예, 제가 예.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들고 뭐 증인도 있어야 되고 좀 복잡하긴 하지만 공증 사무실에서 공증 변호사님이 작성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 법적인 유효 요건을 다 갖추고 있은 유효한 유언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유언 집행자를 그 재산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을 해두면 망인이 돌아가신 후에 재산을 받을 사람이 혼자서 등기도 하고 예금도 찾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공증유언장을 작성하셨을 때는 망인이 돌아가신 후에 유언의 집행이 훨씬 더 용이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 까다로운 거죠. 증인도 대동해야 되고 네. 당장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몇백만 원, 300만 원까지 비용을 들여야 되고 그러니까 좀 뭐랄까
엄두를 내기가 좀 어려운. 네. 그래서 우리 웰다잉 문화운동에서 유언장 쓰기 캠페인의 명칭을 아예 쓰기에서 유언장 써보기로 바꿨습니다. 네. 그냥 법적인 효력 뭐 이런 거 너무 따지지 말고 한번 내가 쓰고 싶은 대로 한번 편하게 써보자. 그리고 차츰 고쳐나가고 새롭게 써나가면 훨씬 더 완성도가 높은 유언장을 쓰게 될 거다. 그게 저는 그렇게 하다 보면 역시 이거는 좀 확실하게 저 공증사무실 또 변호사 사무실 가서 상담하고 정확하게 비용을 들이고 해서라도 제대로 효율 있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발전 과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은 쉽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도 방안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뭐든 시작이 중요한 거니까요. 예. 행동하는 것이. 네. 근데 이제 이 자필 유언장을 쓸 때 검증이 필요하다. 효력을 발휘하려면. 근데 자필 유언장은 예. 반대한 사람이 있건 없건 검인을 받아야 부동산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시 그것도 여쭤보죠. 유언장이 없어요. 네. 그럼 우리 셋이 협의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라는 것을 그렇게 작성해야 합니까?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냥 저 아버지 집 한 채니까 팔아가지고 저 3분의 1씩 나눕시다. 그렇게 안 돼요? 그것도 가능하죠. 네, 협의서가 가능하죠. 있어야 된다며요. 협의서는 이제 그 법정 지분대로 분할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분할할 때, 예컨대 한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다음에 뭐 팔아서 나눠 갖자든가 뭐 그런 식으로 법정 지분과는 다른 방식으로 등기를 할 때 협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냥 법정 지분대로라면 협의서는 필요 없어요. 예. 쓰고 나서 이 보관하는 것도 상당히 그 좀 신경이 쓰이는 일이거든요. 어떤 변호사님은 그 변호사 사무실에 그걸 좀 보관을 의뢰하는 경우가 아니요,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막막한 것 같아요. 유언장 써더라도. 근데 보통 유언장 작성하시면 그 유언장대로 재산을 물려줄 자녀에게 유언장을 주시죠. 그렇게 네. 되나요? 네. 그것도 근데 일테면 누구한테 좀 더 준다, 누구한테 좀 덜 준다. 그러면 그게 마음에 걸려갖고 그럼 좀 망설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본 사례가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하다고 싶은 게 일본에서 한 5, 6년 전부터 유언장을 정부가 보관해줘요. 네. 그래가지고 저 정부 시스템도 있으니까 그분이 사망하면은 바로 가족한테 알려주고 그렇게 좋은 되니까 방법이네요. 굉장히 그래서 네. 일본도 아마 우리처럼 유언장을 많이 잘 쓰지 안 않을 거예요. 쓰나 봐요. 그러니까 유언장을 써야 이게 뭐가 좀 발전이 되겠구나 해가지고 유언장을 쓰고 보관하는 걸 쉽게 하도록 정부가 나섰더라고요. 우리도 좀 참고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데 유언 집행자 얘기를 하셨는데 그 경우가 어떤 건지 그 유언자 집행자는 보통 어떤 사람 정하고 왜 정해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유언 집행자는 한마디로 유언을 집행하는 사람인데요. 이제 망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상속인에게 이전해 주기 위해서는 망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유언을 집행할, 망인을 대신해서 유언을 집행할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유언 집행자를 지정을 해두지 않으면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해야 유언 집행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실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입장에서는 유언 집행에 기꺼이 이렇게 도와주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게 인지상정인데. 그래서 유언 집행자를 가능하면 내가 재산을 상속받는데 협조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지정을 해두는 게 좋고요. 유언 집행자는 재산을 받을 사람 그 사람으로 지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컨대 내가 장남에게 부동산을 물려준다라는 유언장을 남겼다면 유언 집행자는 장남으로 한다.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장남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그 유언장을 가지고 혼자서 등기를 하고 혹은 예금을 찾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유언 집행자로서 효력 있게 지정이 되면은 그런 법적인 권리를 다 행사할 수가 있다. 네. 그럼 거기에는 그 관련된 가족들의 동의나 이런 건 필요 필요 없고요. 없습니다. 내가 유언장에다
유언 집행자를 써놨기 네. 때문에. 근데 그 대신 검인 절차에서 가족들이 부동의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동의서를 가지고 와야 또 등기가 가능해요. 아이고 그게 조금 어쨌든 복잡합니다. 복잡하네요. 그래서 유언집행자를 사실은 공증유언을 그래서 공증유언을 할 때 유언집행자를 지정해두면 깔끔하죠. 예. 그때는 검인 절차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아, 뭐 동의 아, 여부가 아, 필요가 아, 없는 예, 거예요. 예. 다른 상속인들의. 근데 만약에 자필유언장을 쓰게 되면 유언집행자를 지정해 두더라도 검인 절차에서 누군가 반대를 하면 그 사람 동의가 없으면 등기가 안 돼요. 아, 복잡하군요. 네. 그럼 어쨌든 유언 집행자를 그래도 정해놓는 게 더 좋습니다. 예. 안 정해놓는 것보다는 정해놓는 게 편해요. 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부동의하면 그 한 사람을 상대로만 뭐 소송을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 동의를 얻으면 되는데 집행자 자체를 정해놓지 않으면 과반수가 필요하거든요. 조금 더 복잡해져요. 예. 그러니까 유언장을 안 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이제 공통되고 중요한 게 그 재산을 누구한테 좀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거를 아니면 똑같이 나누든 내가 정한다는 게 부담스럽고 네. 또 유언 집행자도 이게 그래도 큰 아들이면 좀 더 나을 텐데 우리 통념상 그래도 둘째 아들이 더 이런 걸 사리 분별 있고 잘할 것 같아서 둘째 아들로 한다 그랬을 때 그래 놓으면은 아유, 큰애가 네네. 싫어하고 이런 네. 것 때문에 망설이다 보니까 안 쓰게 마련인데 근데 안 쓰는 건 역시 최악이란 말이죠. 네. 안 쓰면은 내가 큰애든 둘째든 정해놨으면 어쨌든 불만이 있더라도 저렇게 정해졌으니까 따라야지 하는데 없으면 서로 싸우고 재산에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도 또 싸우고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로 안 쓰는 거는 어쨌든 쓰는 것보다 나쁘다. 유언 집행자도 안 정해놓는 게 최악의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유언장 네. 쓰실 네. 때는 유언 집행자도 지정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 집행자를 그 상속 대상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도 정할 수 있죠. 근데 그럼요. 보통 어떤 분으로 정하나요? 뭐 재산을 줄 사람과 아니면 그 재산을 줄 사람과 가까운 사람, 배우자라던가 뭐 그 자녀라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고요. 유언 집행자를 뭐 잘 이렇게 생각해서 하느라고 막 자기랑 되게 친한 친구 이렇게 해놓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유언 집행자가 협조를 안 해준다거나 돌아가신다거나 막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유언 집행자는 그냥 재산을 받을 사람 어차피 그 사람한테 줄 거니까 그 사람으로 지정해 두거나 아니면 그 사람과 친한 사람 배우자라든가 자녀 이렇게 지정해 두는 것이 가장 나중에 분쟁이 없이 편리하게 유언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 상속 소송이 일어날 때 그 중에 이제 유류분이 보장이 안 돼서 발생하는 소송이 많이 있나요? 많죠? 네. 비중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있나요? 유언장을 쓰실 때 유류분까지 고려해서 쓰시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유언장을 쓰시면 보통 유류분이 발생한다고 하면 유류분 소송 많이 합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상속 소송에서 네. 유류분이 주된 소송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지요? 상속 소송에서. 상속 소송에서 유류분 많죠. 상속재산 분할이 가장 많을 거고요. 그 분할이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여분이나 아니면은 이미 생전에 가져간 재산이 많은 자녀가 적게 가져가야 된다는 이유로 네.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유언으로 누가 한 명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유류분을 청구하는 소송. 주로 상속에 관해서는 그러한 두 소송이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유류분의 배분 기준은 n분의 1의 절반이다. 네. 그거 이외에 다른 기준은 없고요. 네, 자녀들은 2분의 1이고요. 형제자매의 경우는 3분의 1인데 지금 형제자매의 유류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작년에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형제자매는 유류분 청구 소송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자매라는 게 배우자가 있고 직계 자식이 있으면은 형제자매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네. 그 여기에 1차 대상이 없을 때 형제자매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근데 그거는 위헌 판결이 나서 이제
뭐 유류분은 형제자매까지 보장을 안 해도 된다고요. 네. 한 분이 배우자나 자녀 없이 돌아가셨을 때는 형제들이 상속인이 되는 건데요. 내가 배우자나 자녀 없이 죽을 경우에 나를 돌봐준 형제한테 아파트를 상속한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 청구 소송 못 하는 거죠. 유언장을 쓰신 분들이 흔히 좀 말씀하시는 소외라 그럴까? 느낌 이런 거가 좀 그 어떠신가요? 굉장히 후련하다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시고요. 예. 일단 유언장 제가 뭐 유언장 작성을 해드린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런 저희 나라 우리나라가 유언장을 작성하는 문화가 그렇게 네. 지금 일반화되어 있지 예, 않고 아주 네. 예외적이기 예. 때문에 유언장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작성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저가 그런 유언장을 작성한 경험이 몇 번 있었고요. 그 경우에 그 유언장을 쓴 분들의 소감은 후련하고 그리고 행복하다, 마음이 네. 편하다. 그게 얼굴에서 다 드러났어요. 굉장히 아, 좋아하셨어요. 예, 예, 네, 변호사 네. 사무실에 와서 예. 활짝 웃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유언장을 안 쓰는 거,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마치 방학 때 숙제 안 하고 미루면서 느끼는 그런 찜찜함이라 그럴까 부담감이 있는데 어쨌든 내가 내 뜻대로 뭔가를 결정을 해놓으면 방학 숙제를 끝낸 것 같은 네. 그런 후련함 네. 그런 게 네. 있겠네요. 그리고 특히 변호사와 같이 작성을 하고 나면 예. 이제 이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관한 이야기도 듣고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유언장을 작성하기 때문에 뭐 더 좀 내가 죽고 나서 이것과 관련한 다툼이 없을 수 있겠구나 하고 안도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맥시멈이 300만 공중사무실에 원이고 가셨을 때 300만 공중사무실에 원이고. 가서 할 네, 때 네. 그리고 그럼 저 공중사무실의 경우를 좀 소개해 드리는 게 더 유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를테면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냥 몇 억 정도 제- 되면은 100만 원이 안 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 네. 네. 네, 거기 가서 안내 받으시면 되고요. 예, 예. 공중사무실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확실하고. 아, 예. 그러면 어쨌든 지금까지 유언장을 쓰는 게 필요하다 이런 소개를 했는데 그래도 아이고 뭐 집한칸인데 뭐 연장 써. 아이고 귀찮아. 애들 뭐 이것저것 신경 쓰자니까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그냥 미룰래 또는 안 쓸래 이런 분들에게 유언장을 쓰는데 망설이거나 관심 없는 분들에게 좀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어떤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 죽음에 대해서 뭔가를 남기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도 있고 약간 터부시되는 그런 것 사회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유언장 작성을 많이 미루고 주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사람이 누구나 젊든 나이가 들었든 죽음이라는 거는 누구나 직면하게 되는 삶의 일부이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는 누구라도 한 번쯤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내가 죽었을 때 결국은 유형적으로 남아있는 건 이 물건들과 재산들이 될 건데 이걸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거나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불행해진다면 그것도 나의 책임의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지하게 죽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그 다음에 이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고민했을 때 사실은 그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느꼈을 때는 지금의 삶이 소중하고 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내 삶을 더 풍요롭게 가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죽었을 때 남아있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유언장 한 번쯤 쓸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유언장은 내 재산을 내 뜻대로 잘 정리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현재 내 삶을 한번 정리해보고 내 삶의 소중함을 확인하는 네. 또 그 새로운 자세로 남은 삶을 살게 하는 네. 아주 중요한 작업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주 유익하고 또 재미있는 얘기 많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